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8년 9월 22일에 의정부 녹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오후 4시 20분경에 여중생 A양이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친구가 뭐 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A양은 그냥 있어 라고 답을 했었고요. 10분가량이 지났을 때 A양의 채팅은 부재중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친구들이 쪽지를 보내도 대답이 없었다고 해요. 시간이 좀 더 흘러요. 오후 5시 45분경에 이때 목욕탕에 갔었던 이 A양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요. 이 시간이면 딸이 집에 와 있을 시간이죠.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딸의 신발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딸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듣지? 잠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몇 번 더 이름을 부르다가 거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집 안에서 보게 돼요. 제가 딱 이때 이 어머니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사건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는데 그냥 이게 현실일까? 이런 생각도 아닌 어떤 느낌? 이런 것만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뇌가 멈춰버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딸의 방에서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딸의 방에서 나온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더 황당한 건 그냥 자기 방에서,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무 태연한 몸짓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뭐 도망을 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천천히 태연하게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움직임은 태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표정은 사색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아주 긴장된 얼굴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일순간 바로 이 어머니는 정신을 차렸고요. 밖으로 이 남자를 쫓아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가 도망치기 시작해요. 일단은 이 남자를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제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1층에서 자신의 집인 3층을 딱 올려다 봤는데 그때 두 번째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딸이 휘청거리면서 나오는 모습을 엄마가 보게 된 거예요. 피도 되게 많이 흘리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달려가서 이 딸아이를 안았는데 이미 가슴이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요. 팔다리에 힘도 없이 그냥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날 공격을 받았던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10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형사 60여 명이 투입됩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A양이 가슴을 한 차례 찔렸고요. 그 한 방이 정확히 명치를 찔렀어요. 몸에서는 극소수의 정액이 나왔고요. 성폭행 흔적도 당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사건 현장이었던 이 A양의 방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채모 한 가닥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혈액형을 밝히는데 B형으로 나와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없어진 물건, 뭔가를 뒤졌다거나 훔치려고 했다거나 이런 흔적들은 없었어요. 범인의 목적이 대략 뭐였을지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고 강간살인일 것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성폭행을 하려고 침입을 했다가 어머니가 돌아와서 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A양을 살해했다. 이게 경찰의 추정이었어요. 자, 이렇게 부검 결과도 나왔고 이제 현장 감식을 통해서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경찰이 또 하나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현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 범인이 목격이 돼요. 그 사건 당시에 대문 앞에서 이렇게 폐지를 줍고 있었던 동네 주민이 있었는데 범인이 도망치는 모습을 딱 목격을 한 거예요. 이 목격담도 어머니의 목격담과 되게 비슷합니다. 범인이 자기 집을 나오는 것처럼 태연하게 계단을 내려오다가 건물 대문을 나서자마자 냅다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인근에 있었던 상인도 도망치는 범인을 목격합니다. 범인이 계단을 내려올 때 이렇게 바지춤을 올리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문 밖을 나와서 도주하면서도 바지를 추스렀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찰이 범인이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범인의 모습을 포착하게 돼요.
사진이 어디에 찍혔냐면 이 A양 집 근처에 제과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CCTV가 있었거든요. 이게 빵집 주인이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막 불법 주차를 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이제 감시를 하려고 설치를 해뒀던 건데, 여기에 그 해당 시간에 범인이 도망치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특징적인 건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카메라 속에 보이는 인상착의는 목격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뒷모습만 촬영이 돼서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알아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경찰은 CCTV 속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토대로 이 범인의 나이를 40대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목격자들은 범인의 나이를 30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50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범인이 어떻게 보면 젊어 보이고 또 다르게 보면 늙어 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때문에 범인의 나이를 40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격자 진술 그리고 CCTV 속 범인의 모습을 토대로 경찰은 몽타주를 작성해서 수배 전단을 배포해요. 자, 그리고 앞서서 강력한 단서가 있었잖아요, 현장에. 그 범인의 채모. 경찰은 여기서 범인의 DNA를 검출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인근 주민을 비롯해 만여 명을 탐문 수사합니다.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는 우범자 등 700여 명의 DNA를 확보해서 대조 작업에 들어가요. 범인의 DNA, CCTV, 그리고 목격자 증언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죠. 검거는 되게 쉬워 보였어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DNA 대조 결과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수사가 어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윤곽을 최대한 가깝게 그려보기 위해서 이 사건 당일에 A양의 행적을 좀 살펴봐야겠죠? 행적과 그것으로 가능한 범인에 대한 추정, 이렇게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양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오후 4시 20분경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메신저에 접속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요. 접속 기록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봤을 때 A양은 수업이 끝나고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양의 행적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A양에게 또 다른 행적이 확인된 거죠. 집 근처 미용실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채팅을 하다가 메신저를 켜놓고 앞머리를 자르러 미용실로 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컴퓨터를 끄지는 않았고요. 그냥 부재중 상태로 바꿔놓고 미용실로 갑니다. 앞머리를 자르고 미용실에서 나선 시각이 오후 5시 20분에서 25분 사이였어요. 자,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시각은 오후 5시 45분이었고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정확하게 밝혀진 행적이고요. 경찰은 이 귀갓길에서 A양이 범인의 눈에 띄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범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A양을 발견했고 A양을 뒤따라서 집으로 침입을 했을 거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의 A양을 공격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A양의 어머니가 귀가해서 아이를 불렀고 그때 범인이 피해자를 찌르고 도주했을 것이다. 자, 만약에 이 추측이 타당하다면 A양이 미용실을 떠난 뒤에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범행에 걸린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범인이 미용실에서 돌아오는 A양을 처음 발견하고 그 집으로 따라갔던 걸까? 일단 분명한 건 범인의 주된 목적은 성폭행이고 흉기 또한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범행 대상을 찾을 때 적어도 이 집에 A양 혼자 있다는 나름의 분석이 끝났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 집에 A양밖에 없다는 사실 정도는 확보를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예전에 있었던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2012년 8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범인이었던 서진환이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고 비아그라 2알까지 먹고 청테이프,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챙겨서 성폭행 대상을 찾아서 거리로 나섰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정말 소름 돋았던 게 피해자 이 씨가 오전 9시 반에 아이들을 유치원 차량에 태우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범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범인이랑 딱 마주친 거죠. 이놈은 이 시간에
남편들은 출근을 했을 거고 이 주부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냈고 집에 혼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사실을 파악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정확한 사실까지는 파악을 못했더라도 적어도 나름의 분석은 끝내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CCTV 화면 보셨죠?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이제 쫓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영상들. 이런 범인들도 그곳이 원룸촌이고 혼자 걸어 들어가는 여성이 혼자 사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나름의 판단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범인은 이날 A양의 엄마가 외출을 했고 A양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든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이 사건의 윤곽이 경찰에 의해서 파악이 됐지만 수사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용의자만 검거가 되면 대조할 DNA도 있고 목격자들도 있었는데 혐의점이 있는 인물이 나타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무려 50여 건의 제보가 경찰에 접수가 됐었는데 내용의 신빙성이 막 다 크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범인에 대한 제보들도 접수는 됐지만 뭐 의미 있는 정보는 없었고요. 한 번은 그 A양 집 근처에 그 미얀마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DNA도 일단 일치하지 않았었고요. 목격 진술 중에 범인이 외국인이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범인이 외국인이었다면 초반에 3명이 목격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수사팀은 결성 50일 만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해체가 됩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죠. 경찰 관계자는 형사들이 전부 이 사건에 달라붙어서 집중 수사를 진행했고 가능한 수사 기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렇다 할 수사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말에 대해서 유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범인을 잡지 못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유족들이 지적한 이유는 이 경찰이 작성한 수배 전단의 몽타주였습니다. 몽타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데 제보가 들어온들 어떻게 범인을 잡느냐라는 거죠. 범인을 목격했었던 이 동네 주민도 이 몽타주 엉터리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한테는 이 경찰이 전과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전과자 사진 몇 개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준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실질적으로 몽타주를 그리는데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한테 도움을 구한 적도 없었고요. 보통은 이 제보라는 게 몽타주를 보고 비슷한 사람이 보이면 그걸 제보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근데 너무 또 달라버리면 전혀 엉뚱한 사람을 대상으로 DNA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력만 낭비되고 방향은 전혀 다른 쪽에 가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몽타주가 이 범인을 목격한 3사람 중에 단 한 명의 진술에 의해서만 작성이 된 거였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공개가 된 건 아니지만 피해 유족과 동네 주민이 이 몽타주가 다르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1명, 그 인근 상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범인을 가장 가까이서 본 그 A양의 어머니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A양의 어머니가 있음에도 이 몽타주가 잘못 작성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건 초기에 이 A양의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단기 기억 상실 증상을 보였던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몽타주가 바로 작성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그 해당 증상이 회복이 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배포된 몽타주가 다르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러 차례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 측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에는 A양의 어머니가 사비를 들여서 최면을 받고 직접 몽타주를 그립니다. 범인의 얼굴이 자세히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이 경찰의 몽타주가 자신이 목격한 얼굴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최면을 통해서 그날의 기억을 곱씹으며 어머니가 그린 범인의 몽타주입니다.
이 어머니는 수사본부가 해체된 뒤에도 본인이 그린 범인의 몽타주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가슴 철렁한 경험을 한번 하게 돼요.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사건이 발생하고 10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동네에서 자신이 그렸던 이 몽타주 속의 남자와 너무 비슷한 남자를 목격을 했던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그 남자를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막 터질 듯이 뛰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제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말을 들었던 형사가 정 이상하면 근처에 내려서 순찰차를 불러라. 파출소에 얘기해라. 112에 신고해라. 이런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남자는 그대로 사라졌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어머니와 유족들은 관할 경찰서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몽타주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담당 형사가 단칼에 잘라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몽타주를 바꾸면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거는 수사기법과 관련된 내용이라 밝힐 수 없습니다. 라는 입장만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경찰이 가족에게 너무 상처가 되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DNA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제3의 범행을 저지르면 그때 대조해서 검거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단서, 그리고 가능성, 의문점을 종합해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범인이 성범죄 및 살인 전과자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범인은 너무 대담했어요. 그냥 한낮에 가정집으로 침입을 해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집에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범행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도 되게 침착했어요. 본인이 일부러 그런 척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A양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당황하는 몸짓, 행동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긴 했지만요. 초범이었다면 이렇게 대담하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초범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사건은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인 DNA가 확보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미제로 남았던 이유는 700여 명이나 되는 검사자 중에서 아직까지 일치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초범 아니야? 초범이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야? 정가 있는 놈이 그랬으면 잡혔겠지.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범인이 지역에 지리감이 있는 비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다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범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요. 모자도 쓰지 않았고요. 이미 피해자를 찌른 상황에서도 얼굴을 본 어머니를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도주를 할 때도 얼굴을 가리거나 이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런 점은 피해자 가족과 인근 주민들이 내 얼굴을 봐도 상관없다. 어떤 비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면식임에도 이 해당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을 보면 어떤 이유로든 이곳에 어느 정도 지리감이 있는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 확보된 이 범인의 유일한 모습은 CCTV에 찍혀 있는 뒷모습뿐이에요. 그런데 영상에서 확인된 가장 큰 범인의 특징이 있었죠? 다리 한쪽을 절뚝거렸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다리가 불편했던 건지 아니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트릭을 쓴 건지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격자들의 증언 중에서는 범인이 절뚝거렸습니다 라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관찰이 됐다면 이거는 가장 먼저 나왔어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게 트릭이 아니고 막 도망을 치다가 중간에 넘어져서 다리를 삐어서 절뚝거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섯 번째는 의문점이에요. 범인은 지금 욕구를 참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좀 든다는 거예요. 다소 황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유족들이 경찰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 동종범죄를 저질렀을 때 DNA로 대조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범인이 자신의 범행 욕구를 참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공개가 돼 있고 전부는 아니지만 범인이 살아있다면
본인의 DNA가 확보돼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저지른 범행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또 범죄를 저지르면 나는 그냥 바로 잡히는 거야. 이 정도는 범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의도적으로 범행 욕구를 참아서 그래서 잡히고 있지 않는 건지 아니면 죽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이 사건은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2020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트윗을 띄웠는데 아직까지 방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확실한 DNA와 목격자가 있는 만큼 그리고 태완이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폐지된 만큼 여전히 수사 의지만 가진다면 해결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꼭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 CCTV도 있고 목격자 진술도 있고 그런데 이걸 못 잡는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범인이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욕구를 참고 있는 거다. 아니면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됐다. 아니면 지금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가 있을 것이다. 들어가 있는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다시 대조를 해본다거나 재소자들을 대조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잡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죽었거나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죽지 않았으면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과연 일반인들 사이에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정상인인 척하면서 살고 있는 건지 범행 욕구를 참으면서. 근데 이 정도로 남의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범죄 욕구를 참기가 힘들다고 봐요. 뭐 우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춘재도 그랬었고 이런 성범죄를 절대 참을 수가 없었고 실제로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춘재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수사 의지를 가지면 생각보다 쉽게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지금 여기에 매달리고 있냐는 거지 경찰들이.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아직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비관적이기도 하지만 진짜 꼭 잡혔으면 좋겠어. 당시에 담당 형사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은 한 가정을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우 끔찍해. 이런 사람이 가정을 이뤘다고? 근데 분명히 재범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건들 많이 보잖아. 그럼 대체로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잡히냐는 거지. 죽을 힘으로 참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들어가 있는데 거기까지 대조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밝혀지냐.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다시 뒤져봐야죠. 범인 잡으려고 뒤져봐야지. DNA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DNA도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이게 웬 말이야.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 애는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리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인이 대담하게, 물론 대담한 부분도 있어. 이 범인의 했던 행동들을 보면 대담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대담하게 그 집에 이 애가 혼자 있을지 누구랑 같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면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건 경찰의 추측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관찰을 하지 않았을까. 하루 이틀 정도는. 일단은 그 시각이면 오후 4시 정도면은 아빠가 있는 집이라면 아빠가 회사를 다니는 집이라면 특별히 뭐 아빠가 집에 있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아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여자아이가 있는 집 그리고 다른 성인들이 없는 그 시간대를 노릴 수 있다는 거죠. 범인이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짓 저지르는 사람들 되게 계획적이에요. 그냥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서진환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서진환이 그 시간에 9시 반에 범죄를 저지르러 갔단 말이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막 밤늦게 저지를 것 같고 막 사람들 없는 데서 할 것 같고 이러는데 그냥 대낮에 멀쩡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 시간 되면 그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겠지? 그 시간 되면
남편들이 보통 출근을 하고 집에는 주부랑 아이들만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한 9시 반에서 10시가 되면 유치원 버스를 타고 혹은 뭐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등원을 할 거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 집에는 그 여자밖에 없을 거고 주부밖에 없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 직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그 집에 사람이 없을지 자기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름의 분석은 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 여자가 혼자 약간 밤에 걸어가고 있는데 이 남자가 뒤에서 계속 쫓아와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그냥 보통 일반 막 아파트나 이런 데였으면 얘가 함부로 지금 여기를 들어갈 생각을 하겠냐고요. 여기가 원룸이잖아. 원룸인데 여자가 밤에 혼자 막 집으로 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지? 아, 쟤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나름의 분석이나 어떤 데이터가 있어, 얘네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 조금 며칠 지켜보지 않았을까, 멀리서. 저 집에 누가 있는지. 지금, 저 집에 엄마가 나가네? 아빠가 아침에 나갔고, 엄마가 나가네? 쟤도 나가네? 좀 이따가 집에 오겠네? 지금 혼자 있겠네? 이런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꼭 정말로 범인 잡혔으면 좋겠어요. 좀 수사 의지를 가지고 그때 700명을 대조했던 것도 물론 정말 열심히 하셨겠지만 정말 그 의지로 그때 초반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의지로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또 대조를 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